떠나면 시장 무너진다. 이케아 얘기 나오면 요즘 꼭 나오는 말이에요. 국내 가구값 거품을 싹 걷어낸 은인이라고 없어지면 다시 가격 오를 거라고 사라지지 말아달라는 여론이 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은인이 지금 슬프게 흔들리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또 반토막 났다는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그 궁금함을 풀어드릴게요. 2025년 12월 이케아 코리아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실적이에요. 이케아는 매년 9월에서 다음 해 8월까지를 한 해로 잡습니다. 매출은 6,393억 원, 전년보다 2.2% 늘었어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근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9억 원, 전년 186억 원에서 41.6%나 줄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33억 원, 40% 가까이 빠졌고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절반 넘게 줄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동네 가게로 치면 이런 겁니다. 손님은 전보다 늘었는데 가게 문 닫고 세어보니 남은 돈은 오히려 줄어 있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매출이 올라도 고정비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 남는 게 없는 구조. 그게 바로 이 회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0년엔 적자였어요. 2021년엔 29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219억, 2023년엔 26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294억에서 26억이면 2년 만에 90% 넘게 줄어든 셈이죠. 바닥까지 갔다가 2024년 186억으로 반등했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5년 내내 롤러코스터를 탄 셈입니다. 한 번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단순한 불황보다 더 불안한 신호예요. 혼자 장사를 해보면 알지만 한 번 적자는 버틸 수 있어요.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체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건설 경기도 안 좋다는데 가구업계 전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일리 있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국내 가구 1, 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도 지금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한샘은 영업이익이 4년 만에 83% 넘게 급락했고, 현대리바트도 매출이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힘든 이유는 이케아랑 달라요.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줄면서 붙박이장 같은 빌트인 가구 주문이 확 줄어든 거예요. 건설 경기랑 직접 엮인 문제입니다. 이케아는 애초에 이런 빌트인 사업을 안 합니다. 아파트 분양이 줄든 말든 직접적인 타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흔들리는 건 가구 업계 전체가 겪는 몸살과는 결이 다른 이케아만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같은 비를 맞고 있는데 유독 이 회사만 더 크게 젖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정확히 뭘까요? 돈이 새는 구조 하나, 사람들 마음이 변한 것 하나, 그리고 그 틈을 노린 경쟁자들 하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케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이케아를 스스로 키운 것들이라는 게 이 이야기를 더 씁쓸하게 만들어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돈이 새는 구조입니다. 이케아는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매출의 3%를 본사의 로열티로 냅니다. 한국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에 205억 원 넘게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낸 수수료 총액은 1000억 원 가까이 달해요. 로열티 205억 원 말고 나머지 700억 넘는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IT 시스템도 본사 계열사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이케아 IT AB라는 관계사가 있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수수료를 내요. 매장에서 쓰는 결제 시스템, 재고 관리,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본사가 일괄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예요. 한국 법인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본사가 만든 걸 쓰고 본사가 매긴 가격을 내야 해요. 로열티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겹겹이 돈이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월세 내는 가게에서 관리비까지 따로 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월세는 흥정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흥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아니라 속도예요. 본사와 관계사에 낸 수수료 총액이 892억 원에서 947억 원으로 6%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2% 늘었죠. 수수료가 느는 속도가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3배 가까이 빨랐던 겁니다. 헬스장 회원권 생각해 보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내가 헬스장 가는 횟수는 조금씩 늘었는데 회비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남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5년을 합쳐보면 본사에 낸 돈이 4,500억 원에 달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2025년 단기 순이익 33억 원에 13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5년 동안 번 이익을 다 모아도 본사에 낸 수수료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케아만의 갑질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케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본사에 로열티를 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원래 어떤 전제로 짜였느냐는 거예요. 매년 매출이 쭉쭉 늘어나는 걸 전제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크면 3% 로열티에 IT 수수료를 더해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실제로 2015년 광명점이 문을 열었을 때 첫 해 매출이 3,080억 원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예상했던 2천억 원을 훌쩍 넘긴 수치였죠. 이때는 매출이 워낙 빠르게 늘어서 수수료가 전혀 부담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의 성장이 멈추자 이 여러 겹의 수수료가 그대로 고정비처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빠르게 크는 회사한테는 아무렇지 않던 옷이 성장이 멈춘 회사한테는 갑자기 꽉 끼는 옷이 된 셈이죠. 두 번째, 사람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정확히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것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 전체 가구의 36.1%예요.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산다는 뜻이죠. 이케아 매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쇼룸은 항상 널찍한 4인 가족 거실을 보여줍니다. 거실 따로, 침실 여러 개, 식탁엔 의자가 6개씩 놓여 있죠. 혼자 사는 사람한테 이 풍경은 남의 집 구경일 뿐이에요. 원룸에 살면서 6인용 식탁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강동점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평대 아파트 구조를 반영한 쇼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2025년 4월에야 나온 변화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11년 만에 비로소 한국 집 크기에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케아가 원래 태어난 곳은 스웨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집이 넓고 차고가 있어서 큰 박스를 차에 실어와 거실에서 조립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한국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차 트렁크에 플랫팩 박스를 싣고 올 공간부터가 빠듯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박스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 답답함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럽에선 집 구조 자체가 넓으니까 매장에서 고르고 차에 싣고 집에서 조립하는 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선 이 흐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치죠.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케아 가구는 직접 조립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육각날치 들고 몇 시간씩 나사를 조이는 일. 예전엔 이게 오히려 재미였는데 지금은 그 몇 시간이 그냥 아까운 시간이 됐어요. 주말 반나절을 통째로 가구 조립에 써야 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쉬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설명서 보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끙끙대던 그 시간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가격표에 찍힌 숫자만 봤다면 지금은 배송비, 조립비, 그리고 내 시간까지 더해서 봐요. 가구 하나 사는데 반나절 써서 조립까지 해야 한다면 그 시간까지 얹었을 때 정말 싼 게 맞느냐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문화까지 완제품으로 배송해주고 설치까지 해주는 다른 업체가 오히려 총 비용은 더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격표 숫자는 이케아가 이겨도 총 비용 계산에서는 지는 상황이 된 거죠. 본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이 빠르게 커야 감당되는 구조인데 정작 그 매출은 수수료가 느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충분히 빠르게 늘지 못한 거죠. 돈 나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힘만 약해진 거예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만 40% 넘게 깎인 이유, 결국 원가 부담과 이 수요 변화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들 얘기입니다. 이케아가 한국 가구 시장에 들어오기 전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나무 등급이 뭔지, 어떤 자재를 썼는지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업체가 거의 없었죠. 같은 책장인데 어떤 데는 3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 뭐가 다른 건지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케아가 쇼룸을 열고 가격표를 투명하게 붙이면서 한국 가구 업체들도 따라서 가격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무 등급 표시, 원재료 성분 공개, 합리적인 가격 책정, 이런 것들이 당연해진 게 다 이 회사가 세운 기준입니다. 시장의 룰을 새로 짠 거나 다름없었죠. 근데 이제는 그 룰로 무장한 경쟁자들이 이케아를 앞질러 가고 있어요. 이 회사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2022년엔 5만 원 넘게 받던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2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경쟁사들은 이미 무료 배송이나 설치 포함 배송을 기본으로 깔아 놓은 상태였죠. 배송비를 낮추는 사이에 경쟁사들은 배송비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케아에서 책상을 사면 2만 9천 원 내고 배송받고 도착하면 혼자 조립해야 합니다. 경쟁사에서 사면 무료 배송에 기사님이 와서 설치까지 해줘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어디서 사겠습니까? 한샘은 자체 온라인몰 매출을 지난 회계 기간 대비 20% 늘렸습니다.
이케아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요. 이케아 온라인은 여전히 매장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기본이라면 경쟁사들은 아예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배송과 설치까지 끝내는 걸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같은 온라인 판매인데 속도와 편의성에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일본의 니토리도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매장을 열며 한국에 상륙했어요. 가격 투명성이라는 이케아의 무기를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이케아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케아를 공략하는 경쟁자가 늘어난 거죠. 한때 제자였던 시장이 이제 스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케아가 만든 그 기준, 지금 누가 제일 잘 쓰고 있을까요? 오늘의 집이라는 앱, 다들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서로 구경하는 커뮤니티가 붙어 있어서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가구를 바로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쇼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을 하러 왔는데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되는 방식이죠. 이케아 쇼룸이 오프라인에서 하던 역할을 이 앱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오늘의 집이 걸어온 길이 재밌습니다. 2014년 창업 이후 10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202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 2,879억 원에 영업이익 5억 7천만 원. 그러다 2025년엔 매출이 3,215억 원까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다시 147억 원 적자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케아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케아는 성장이 멈춰서 이익이 준 거고 오늘의 집은 더 크려고 일부러 돈을 쏟아부어서 적자를 낸 겁니다. 여주에 1만 평 규모 물류센터를 늘리고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자체 가구 브랜드까지 론칭하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빚을 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외부 차입금 없이 현금성 자산만 2,400억 원 넘게 갖고 있고요. 같은 적자인데 체력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버티기도 벅찬데 다른 한쪽은 여유 있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의 집도 완전한 승자는 아닙니다. 공격적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적어도 방향만 놓고 보면 한쪽은 줄이고 있고 한쪽은 벌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이케아 근처로 아예 매장을 붙여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강동점이 입장한 쇼핑몰만 봐도 일본 니토리, 국내 브랜드 모던하우스, 일룸 같은 경쟁 가구 브랜드들이 같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이케아를 보러 온 손님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죠. 백화점 식품관에서 시식하고 옆가게에서 사는 것처럼 쇼룸에서 연감받고 옆 매장에서 사는 손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한때 이케아가 세운 시장의 기준이 이제는 이케아를 포위하는 무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본사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숫자를 보면 감이 와요. 이케아 코리아 매출 6,393억 원, 모 회사 인카그룹의 글로벌 매출은 약 60조 원입니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약 1%예요. 본사 입장에서 한국은 60조짜리 사업의 100분의 1이에요.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전체 매출의 1%인 거래처한테 최우선으로 자원을 몰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매출이 수조 원인 시장에 먼저 투자하는 게 경영 논리상 당연한 거죠. 한국 이케아 매장이 전 세계에서 몇 개인 줄 아시나요? 5개입니다. 전 세계 이케아 매장 수가 460개가 넘는데 한국은 그중 5개예요. 이 비중만 봐도 본사에서 한국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아무 투자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모 회사 인카그룹이 2024년부터 3년간 한국에 약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기흥점에 170억 원을 넣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깔았고 2026년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투자의 방향을 잘 보면 매장을 새로 여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 안에 물류 기능을 넣는 방식이요. 새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효율화하는 쪽에 돈을 쓰는 거예요. 집에 비유하면 이런 셈이에요. 방을 새로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방에 선반을 달아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원래 계획했던 경기도 평택 대형 물류센터는 결국 철회됐습니다. 축구장 14개 크기의 아시아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리테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수적 관점의 투자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계획을 세웠다가 접은 건 한국 시장에 대한 본사의 기대치가 조정됐다는 신호로 읽혀요. 투자는 하되 확장은 못하는 미묘한 줄타기가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이에요. 2026년 4월 이케아 코리아가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홈 리이매진. 새 슬로건도 공개했어요. 집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사벨 푸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13개 팝업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다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공간에서 400개 핵심 제품만 구성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수만 평짜리 대형 매장에서 9,000개 제품을 깔아놓던 방식에서 작은 공간에 핵심만 추리는 방식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9,000개에서 400개로. 이건
진열 방식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뜯어고친 수준입니다. 2025년 11월엔 롯데 광주점에 도시명 매장을 열었고 2027년까지 인천, 대구, 대전에도 같은 형태로 들어갈 계획이에요. 교회 대형 매장에서 도시명 소형 매장으로 파란색 대형 박스를 줄이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케아를 대표하던 이미지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격 거품 다 걷어낸 장본인이 왜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였죠. 원가, 수요, 경쟁 세 가지를 이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와서 세운 기준, 가격 투명성과 합리적 가격이라는 기준이 국내 가구 업체들을 깨우는 데는 성공했는데 정작 그 기준이 이케아 자신한테는 족쇄가 된 거예요. 이케아가 만든 시장에서 이케아가 밀려나고 있는 거죠. 겨울 코트를 여름에 입고 왔던 셈입니다. 서구에서 완성된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 한국이라는 계절은 달랐던 거죠. 지금 이케아가 그 코트를 벗고 한국식 옷으로 갈아입으려 하고 있어요. 도시명 매장, 온라인 강화, 물류 자동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경쟁자들이 그 한국식 옷을 먼저 입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갈아입은 옷이 제때 맞을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케아가 한국에서 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나무 등급 표시, 가격 투명성, 합리적인 가격대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케아 들어오기 전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이케아 덕분에 국내 가구 업체들 정신 차렸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세운 회사가 정작 그 기준 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케아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잘 짜인 시스템도 환경이 바뀌면 그대로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식장도 그랬고 택시도 그랬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구조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일,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하나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격표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배송비, 조립비, 내 시간까지 다 더해서 총 비용으로 따져보는 습관, 가구를 사든 보험을 들든 구독 서비스를 끊든 겉으로 보이는 가격 말고 실제로 나한테 드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이걸 따져보는 눈이 생기면 어떤 소비를 할 때도 덜 속고 덜 후회하게 돼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했던 이야기 궁피디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